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1460년 세조는 신숙주를 시켜서 두만강 일대 여진족들을 대청소합니다. 신숙주의 정벌로 인해 조선정부의 복수를 꿈꾸는 여진족 부족들은 전부 압록강 이북 건주위에 이만주 세력이 붙으면서 이만주의 건주여진은 통합이 됩니다. 세조는 오히려 잘됐다며 이만주를 토벌할 대대적인 군사 작업에 착수하고 북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도중 1467년 함경도 기일주의 대토호였던 이시애가 자신들의 텃세와 기득권을 더 이상 보장해주지 않는 조선 중앙정부를 상대로 대반란을 일으킵니다. 조선 전기 최대 규모의 반란이었고 조선 역사 전체를 다 통틀어도 탑5 안에는 드는 규모의 반란이었는데요. 중앙에서 함경도로 파견한 관리들은 전부 제거된 상황, 심지어 세조는 이시애 이간질에 이시애를 유일하게 꺾을 수 있는 신숙주와 한명회를 자기 손으로 가두어 버리는데요. 가뜩이나 신경 쓰이는 이만주까지. 일단 이만주보다 더 급한 건 조선 내부의 반란이겠죠.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며 세조는 자신의 조카였던 27살의 구성군 이준을 반란 진압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이 엄청 어린애가 무슨 작전 지휘를 알겠습니까? 대신 세조는 강순 등 베테랑 노장 장교들을 이준 곁에 배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총사령관인 이준은 자기도 뭘 모르니까 함부로 군대를 움직이기를 꺼려했고 강순 등의 부장 장교들도 워낙 노장들이라 지나칠 정도로 신중해 반란 토벌군이 지금의 강원도 해양군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질 않습니다. 명목은 아직 군수물자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는데 세조가 군수물자 아까워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화끈함의 끝을 보여주고 질주밖에 모르는 세조 입장에서는 해양에서 어물쩍대는 토벌군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때 세조에게 지금으로 따지면 전문 하사 정도 되는 이 하급 장교가 상소문을 올려서 진군을 하지 않는 토벌군을 비판하며 강제로라도 진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조는 내 말이 그 말이야. 이놈이 나이도 어리고 직급은 낮지만 뭘 안 해. 이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 따로 만나기도 하고 이자를 특급 승진까지 시켜주면서 토벌군에 투입시키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무오사화를 일으키게 되는 유자광입니다. 여하튼 구성군 이준과 강순도 세조의 잔소리에 등 떠밀려 결국은 진군을 했고 함경도 함흥에 진을 친 뒤 지금의 함경남도 북청에서 이시애의 반란군과 격돌합니다. 이시애의 반란군은 야습과 도발로 토벌군을 헤집어 놓으려고 했지만 워낙에 진중했던 강수는 절대 도발에 넘어가지 말라면서 수비에 전념했고 수비는 또 기가 막히게 잘한 토벌군은 반란군의 공격을 모조리 막아냅니다. 그러나 토벌군의 화살이 다 떨어질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던 사이 괜히 겁을 먹은 이시애가 먼저 휴전을 요청하고 군대를 뒤로 물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토벌군은 지원군을 더 받으니까 더 유리했고 반란군은 기세에 비해 점점 더 겁을 먹기 시작하죠. 이시애는 에라 모르겠다며 게릴라전으로 토벌군을 괴롭히면서 북청을 빼앗고 토벌군은 잠깐 북청에서 후퇴한 일이 있었는데 늘 소심했던 구성군 이준이 갑자기 진격명령을 내리면서 북청을 재탈환합니다. 이때 어마어마하게 큰 두각을 보인 젊은 장교가 있었으니 바로 남이었습니다. 남이는 가장 먼저 혼자 적진으로 들이닥쳐 목측을 부수고 적장 2명의 목을 순식간에 베었습니다. 전투 중 남이는 몸에 화살 4-5발을 맞고도 아무렇지 않게 싸웠고 혼자서 20여 명을 생포하고 적군의 무기 10여 개 정도를 빼앗습니다. 혼자서 생포한 사람 수가 20명이면은 혼자서 죽인 수는 얼마큼 많았을까요? 실록 기록에 의하면은 이시애에 난 전체 전투를 통틀어서 남이가 가장 많은 적군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때 남이의 나이 2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이시애의 반란군도 함경도 특유의 그 험준한 산세를 이용해 말령이라는 빌탈길에 진을 치고 존버를 하기로 합니다. 구성군 이준이 이끄는 토벌군은 말령에서 총력전을 펼쳤고 이 말령 전투에서 토벌군이 대대적인 승리를 합니다. 이후 이시애는 도망다니다가 부하들의 배신으로 체포되어 능지처참됩니다. 이시애의 반란군과 토벌군의 진압전쟁은 세종대왕 이래 꾸준히 강화시켜놓은 조선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전투였습니다. 일단 이시애의 반란군에 가담한 북방의 군대들도 워낙에 강했고 이 강한 반란군을 상대로 정면 승부로 방어에 성공하고 반격한 조선 관군도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특히 이시애의 반란군을 진압했던 마지막 말령 전투는 조선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 화력전이 투입되었습니다. 진압군이 반란군을 토벌한 말령 전투는 이 화력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군사력은 물론 무기 개발까지 세종대왕 이래 세조 때까지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이 막 건국되었을 시기와 세종, 연간의 무기 성량 차이가 굉장히 컸고 또 세종 연간과 세조 연간의 무기 성량도 차이가 컸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장남이자 세조의 형이었던 문종이 살아있을 적 직접 개발한 화차가 이시의 난 때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어 신기전이란 화약식 대포 화살을 다발로, 그것도 연타로 쏘며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래 화차와 신기전은 신호용 혹은 위협용이었지만 이 전투에서는 막강한 공격력도 보여주었죠. 화차와 신기전뿐 아니라 투입된 약 900자루의 화포들도 큰 살상력을 보였죠. 이 정도 힘을 가진 조선군이 왜 자기들끼리만 싸우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시의 난이 진압이 되자마자 명나라가 파병 요청을 해옵니다. 건주에 여진의 이만주 부족이 워낙 그 크기가 커져서 명나라 입장에서는 얘네를 손을 봐주려고 했는데, 이만주를 손봐줄 때 세조에게 조선과 명나라가 연합해서 저 거대한 이만주를 치자고 한 거죠. 세조는 이시의 난을 진압하는 데 투입된 토벌군을 그대로 강을 넘게 해 이만주를 공격하게 합니다. 구성군 이준, 남이, 유자광, 그리고 그 압도적인 조선의 화력이 압록강을 건너 이만주 세력을 깨끗하게 말소시켜버립니다. 원래 명나라와 함께 작전을 펼칠 생각이었는데 이 명나라 군대가 오기도 전에 조선군이 단독작전을 감행했고 사건 종료. 화살로만 여진족 200명을 죽였고 벤 적장 수급의 수가 40급이 넘고 100채 가까운 마을을 불태웠으며 빼앗은 병장기와 우마는 셀 수가 없었답니다. 이때 또 인간병기 남이 장군이 무쌍을 찍으며 굉장한 활약을 했습니다. 세조는 이 전쟁으로 인해 건주 여진이 멸망했다고 말하며 스스로 자화자찬했습니다. 물론 건주 여진이 멸망까지는 아니지만 그 세력을 회복하는 데에만 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만주의 토벌은 조선 개국 후 차곡차곡 쌓아온 군사력이 세조 때에 이르러 정점을 찍었음을 보여준 전쟁이었죠. 이 공로로 구성군 이주는 27살의 최연소 나이로 영의정이 되었으며 남이는 26살의 나이로 역시 최연소로 병조판서가 됩니다. 세조 때가 조선 군사력의 정점이었다는 뜻은 달리 말해 그 이후로는 군사력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세조의 손자 성종 제위부터 조선의 군사력이 급격하게 퇴보합니다. 워낙에 문치주의를 표방한 성종이었기에 연례 큰 군사 훈련들을 빼먹기 일쑤였고 무기 상태도 관리를 똑바로 하지 않았으며 군 기피 현상이 조금씩 만연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의 그 문약한 이미지의 첫 시작이 바로 성종 때부터였습니다. 노장 장교들이 성종에게 올린 장계를 보면은 젊은 장교들이 진법을 전혀 모른다며 장교가 이 모양 이 꼴이니 군대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며 하소연한 기록도 있습니다. 성종은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고요. 이때 여진족과의 충돌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진족은 건주여진, 해서여진, 야인여진 이렇게 세 개로 나뉜다고 했었죠. 여태 조선의 국경지대에서 먼터무니 이만준이 하는 애들은 전부 건주여진이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여진족들과의 완충 역할을 하던 건주여진이 사라지니까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 살던 야인여진들이 두만강의 육진을 자주 약탈합니다. 1479년에는 이 명나라가 이 야인여진을 같이 치자고 파병 요청을 합니다.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라고 하니 안 보낼 수는 없어서 꾸역꾸역 보내기는 했는데 두만강 넘어가서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명나라가 여진족들 토벌하는 거 구경만 했습니다. 무임승차만 하고 왔어요. 1491년에는 또 야인여진 중 올적합이라는 부족이 두만강을 침략하고 조선인 60명을 납치해가는 사건이 벌어지자 성종은 자기도 할 때는 하는 놈이라며 무려 4만의 대규모 토벌군을 두만강 너머로 보냅니다. 이 대군이 두만강 넘어서 한 거라고는 7명 정도 죽이고 빈집만 불태워버린 게 다였습니다. 올적합의 여진족은 이미 털고 다 털고 도망간 이후였거든요. 오히려 동상과 아사로 죽는 조선 군사의 수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이래놓고서 조선 조정은 이겼다고 정신승리를 합니다. 세종대왕을 너무 존경했던 성종은 이 세종이 사군육진을 개척했듯 성종도 백두산 너머까지 조선의 영토를 확장시킬 구상은 했습니다만 망상이었죠. 현실성도 없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무엇보다 성종 때부터 조선 조정 곳곳을 차지한 살인파들이 문제였는데 조선 초 전국을 운영한 사람들이 아닌 이 살인파들은 싸우는 거, 군사력, 정벌 이런 거를 끔찍이도 싫어하고 반대하고 기피했습니다. 연산군도 한때 여진족 정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이 살인파들의 반대로 무산될 정도였죠. 자, 이렇게 기나긴 시리즈에 걸쳐 건주여진과 조선의 관계에 대해 살피면서 조선 전기의 군사력과 건주여진의 흥망성쇠를 봤는데 아직 시리즈는 끝이 아닙니다. 와해되어 있던 이 건주여진의 여러 부족들은 몇십 년 후 혜성처럼 등장한 불세출의 사나이에 통합이 되면서 명나라와 조선의 간담을, 아니 동아시아 전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죠. 이 사람은 바로
태조 이성규 때부터 세조 때까지 내려온 건주 여진과 조선 정부의 연은 세조의 이만주 토벌로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 동아시아에는 평화가 찾아오기는 하는데 몇십 년 후 이 사람의 등판으로 다시 한번 살떨리는 긴장감이 동아시아에 흐르게 되니 바로 누르하치 등장입니다. 여진족은 크게 건주여진, 해서여진, 야인여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중 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여진족은 건주여진으로 세조가 이시의 난을 진압한 직후 그 토벌군을 그대로 압록강을 건너게 해서 조선에 대한 대대적 보복을 준비 중이었던 이만주와 그의 세력들을 일망타진합니다. 이로써 건주 여진은 사실상 소멸되어 버리고 한동안은 쥐죽은 듯이 살아가게 되죠. 다른 여진족들과의 완충작용을 하던 건주 여진이 조용해지자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에 살던 야인 여진들이 조금씩 두만강 유역의 육진 지역을 약탈하긴 하지만 이전의 건주 여진만큼 심각한 건 아니었죠. 야인 여진은 세 여진족들 중에서 가장 세력이 약하고 가장 부족 단위로 흩어져 있던 여진족이라 외교니 국제정세니 교역이니 이런 개념 없이 하루 약탈하고 하루 연명하는 그런 쪽이었기에 그렇게 거대한 위협은 아니었거든요. 그 사이 조선의 국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점점 약해집니다. 군 기강은 해이해지고 군사훈련 다 패스하고 게으르고 현장 경험 없는 장교들 부임하고 무기관리 엉망이고 돈 많은 사람들은 군대 안 가는 등 군사력에 저해시킬 수 있는 모든 사회적 현상이 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조선 중기는 사환이 뭐니 해서 내부적인 정치 투쟁에만 신경이 쏠리고 정말 이 사회적인 개혁에 대해 운운하는 사람은 없거나 있어도 너무 나댄다며 제거 대상 1호가 되었습니다. 군사력뿐 아니라 정보력, 외교력 등 전부 다 나약해지고 있었죠. 자, 그리고 만주의 주인은 점차 해서여진이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해서여진은 건주여진보다 훨씬 더 위쪽인 송화광 유역, 왜 그 옛날에 저희 부여가 있었던 곳, 이곳에 거주하던 여진족인데 원래 건주여진과 세력이 비등비등하다가 건주여진이 명나라와 조선에게 개박살난 뒤로는 해서여진이 만주의 강자로 급부상했죠. 해서여진은 조선으로부터 조금 멀리 있었기 때문에 조선 정부가 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명나라가 얘네 때문에 조금 골치 아파했죠. 명나라도 조선이랑 건국된 시점이 큰 차이가 나질 않아서 국가가 부실해지는 시점도 조선이랑 비슷했습니다. 과거 조선과 함께 건주여진을 외교와 무력으로 컨트롤하던 명나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러니까 해서여진은 더 빠르고 더 쉽게 커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해서여진의 확장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고 생각하던 찰나 누르하치가 등장하죠. 이 누르하치는 건주 여진의 부족장이었습니다. 누르하치의 할아버지가 건주 여진을 구성하는 수많은 부족들 중 어느 한 부족의 부족장이었는데 이 누르하치의 아버지와 계모가 누르하치를 좀 많이 싫어했나 봅니다. 눈칫밥 보이던 누르하치는 이른 나이에 부족에서 쫓겨나듯 나와버리는데 이때 누르하치의 아버지는 누르하치에게 일말의 재산도 나눠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르하치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지금의 중국 심양시에서 상단을 꾸립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심양시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어서 나름 큰 도시였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상단의 규모를 확장해가는 누르하치에게 뜬금없이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여진족의 세력 균형을 컨트롤하던 명나라의 담당자 요동총관 이성량은 해서여진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성량은 해서여진과 전면적으로 토벌하기가 애매해서 이 건주여진과 해서여진을 서로 싸움 붙이게 하려 했답니다.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거느리는 부족이 바로 이 명나라 이성량 편을 들어주어 해서여진과 싸우는 건주여진의 한 부족이었는데 이성량이 이들과 연합하여 타 여진족들을 토벌하다가 명나라 병력이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까지 죽입니다. 명나라 군대가 왜 자기네 편을 들어준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죽였는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자 가출한 누르하치는 이 상황을 기회로 삼기로 합니다. 1583년 누르하치는 고작 부하 13명을 데리고 처음 거병하여 천재적인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면서 가까운 부족에서부터 차례차례 복속해 나갑니다. 그의 나이 25살 때였습니다. 누르하치는 심양에서부터 압록강을 거쳐 두만강까지 부족들을 이 동쪽으로 쭉 밀고 나갑니다. 갑자기 누르하치의 등장으로 이만주 토벌 이래 별 볼 일이 없던 건주여진이 급속도로 세력이 커지는 겁니다. 사실 누르하치의 성장에 명나라도 크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건주여진이 좀 커야 해서여진을 막을 수가 있다고 본 거죠.
그동안 건주 여진이 부족 단위로 흩어져 약해져 있는 동안 두만강 유역은 야인 여진들이 신나구나 하고 차지하고 있으면서 배고플 때마다 조금씩 조선의 육진 지역을 약탈하고 그랬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누르하치가 이 야인 여진들을 싹 밀어버리고 하필 그 지역에 대규모 흉년까지 들자 배고픔에 이성을 잃은 야인 여진의 여러 부족들이 뭉쳐서 조선으로 쳐들어옵니다. 당시 조선으로 쳐들어온 야인 여진을 거느린 부족장이 니탄계였는데 1583년 두만강을 건너 조선을 대대적으로 침공한 이 야인 여진의 습격을 니탄계인 아니라고 부릅니다. 이 니탄계의 반란에 진압한 사람이 바로 조선의 신립 장군입니다. 신립은 직접 기병대를 이끌며 니탄계의 1만 병력 여진의 돌진에 수천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신립과 신립의 기병대는 조선에서 영웅칭송을 받습니다. 니탄계의 부하 족장들은 바로 수그리며 조선에 항복하겠다고 했지만 이놈들을 마냥 믿을 수가 없다며 조선의 한 장교가 이 족장들을 유인해 족장 전원 그 목을 베어버린 일이 있었는데 그 조선의 장교가 누구일까요? 맞춰보시겠습니까? 정답은 당시 북방에 근무하고 있던 이순신이었습니다. 이 이후로도 몇 년간 누르하치가 세력을 뻗치면서 거기서 밀린 야인 여진들이 계속 조선 국경 지역을 침범해 오는데 그러니까 딱 이 시기에 여진족과의 전투 횟수가 갑자기 많아지는 겁니다. 그 중 하나가 1587년 조선군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이순신이 혼자 하드캐리했지만 상관 이일의 눈밖에나 모함을 당해 첫 번째 백의종군을 당해야만 했던 녹둔도 전투도 있었죠. 다시 누르하치로 돌아오자면 1588년 정도가 되면 누르하치가 건주 여진 전체와 야인 여진 일부까지도 통합해내고 명나라로부터 건주 좌위의 총책임자 도독 첨사에 임명됩니다. 바야흐로 과거 먼터무 이만주의 세력을 회복했던 거죠. 이때 나이 30살이었고요. 누르하치가 이 정도로 커질 수 있었던 건 명나라 정부가 누르하치를 해서 여진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로 키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여진의 어느 부족이든 명나라와의 교역이 생존과 세력 성장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명나라 정부는 자국과 교역할 수 있는 권리를 증서로 만들어 여진 부족들한테 뿌렸는데 누르한치한테는 거의 뭐 다 몰빵하듯이 다 주고 네가 알아서 네 부족들한테 분배해줘라 이러니까 전부 누르한치한테 붙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로부터 몇 년 뒤 동아시아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터집니다. 한국은 물론 중국까지 흔들어 놓았던 바로 그 대규모 아시아 세계대전,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싸운 임진왜란이 왜 누르하치와 상관이 있냐고요? 임진왜란은 일본이 한국과 만주를 거쳐 중국으로 들어가 대륙 정복을 위해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래서 명나라도 원군을 파병해준 거고요. 그런데 아직 명나라 원군이 조선에 파병되기 전이었던 1592년 8월, 그러니까 임진왜란 발발한 지 4개월쯤 됐을 때 누르하치가 선조에게 먼저 파병 여부를 제안해옵니다. 이때 이미 선조는 수도 한양을 탈출해서 지금의 신의주에 있었거든요. 누르하치랑 굉장히 가까이에 있었던 거예요. 아직 명나라 원군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지만 류성룡 등 일부 신하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거절합니다. 이유는 여진족 쟤네가 아무 이유 없이 도움의 손길을 먼저 제시할 놈들이 아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면 언젠간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해 올 것이며 무슨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거절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맞는 말이긴 합니다. 여튼 누르하치는 명나라와만 서포트를 받았지 조선이랑은 별다른 접촉이 없었거든요. 이 누르하치가 만주의 제1인자로 거듭나려면은 조선과도 관계를 회복시켜서 교역을 한다든지 조선이랑 뭐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막바지였던 1598년 1월에 누르하치가 한 번 더 파병 제안을 했으나 이번에도 조선 정부는 거절했죠. 비록 누르하치가 직접적인 군사원전은 없었지만 도움을 아주 안 받은 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선조가 피신가했던 신의주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진족 약탈이 성행했던 곳이고 여진족들이랑 상당히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여진족들이 압록강을 또 넘으면 조선은 위아래로 샌드위치 당할 형편이었습니다. 최소한 누르하치가 일본이랑 연합해서 조선을 공격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었죠. 더불어 누르하치의 건주 여진은 임진왜란을 통해 아무런 이득을 못 본 것도 아닙니다. 조선에 파병을 간 명나라 원군 상당수가 원래 여진족들을 컨트롤하던 요동병력이었단 말이죠. 이 명나라 요동병력 태반이 조선에서 군사를 많이 잃고 오니까 여진족에 대한 요동병력의 통제력이 심각하게 약해진 겁니다. 이 틈을 타 누르하치가 명나라의 송곳니를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을 키운 명나라를 상대로 싸우기 시작하는 누르하치, 그리고 이 판에 끼기 시작하는 조선의 광해군까지 조선과 여진족 6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번 누르하치가 등장한 조선과 여진족 5편에 이은 6편입니다. 1592년 한반도에 임진왜란이 터지자 명나라 정부가 요동의 병력을 조선의 증원군으로 파병합니다. 기존 여진족들을 통제하던 병력의 공백 상태가 오자 만주 지역은 다시 들끓게 되는데요. 명나라가 바보도 아니고 여진족을 컨트롤하는 요동의 병력을 안심하고 조선에 보냈다는 건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는 구석이 바로 누르하치였어요. 이 누르하치가 건주 여진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명나라가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었습니다. 이유는 만주 최강 부족이었던 해서 여진을 건주 여진의 누르하치가 막아주길 바랬던 거죠. 해서 여진과 건주 여진의 힘이 균형을 이루니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것이고 아무도 명나라에게 으르렁거리지 못할 거라고 확신한 채 명나라는 요동 병력을 조선에 투입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명나라가 요동 병력을 막 조선에 투입시켰을 시점인 1593년 해서 여진과 건주 여진 사이에서 만주의 패권을 두고 대규모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통합된 건주 여진을 치기 위해 해서 여진의 9개의 부족이 연합하여 무려 3만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이에 반해 누르하치가 반격에 나선 병력은 고작해야 1만 명, 병력차가 3배나 나는 열세에서 누르하치의 건주 여진이 덜커덕 대승을 거두어버립니다. 이 전투를 구례산 전투 혹은 구라산 전투라고 하며 해서 여진의 9개의 부족이 총동원된 총력전이란 뜻에서 구부전투 혹은 구부지전이라고 합니다. 이 전투로 해서 여진이 개박살이 나고 누르하치가 해서 여진까지 통합하게 됩니다. 만약 임진왜란이 안 터지고 요동 병력이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이 둘이 이 정도로 대규모 전쟁을 명나라가 못 치르게 막았을 거예요. 명나라가 원하는 건 해서 여진과 건주 여진 사이 힘의 균형이었는데 이 힘의 균형이 깨져버렸고 누르하치가 명실상부 만주의 최고 패권자로 거듭나버리면서 만주의 질서가 완전히 재편됩니다. 이러면 그동안 사이가 좋았던 명나라와 누르하치의 관계가 긴장될 수밖에 없고 조선도 임진왜란 도중이지만 누르하치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선조는 임진왜란 도중에도 계속 누르하치와 여진족 문제를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1596년은 한창 휴전한다느니 뭐한다고 해서 잠시나마 임진왜란이 소강 상태로 접어든 시점이었는데 이때 신충일이라는 장군을 누르하치에게 보내서 정탐하게 합니다. 그렇게 귀국해서 신충일이 쓴 보고서가 건주기정독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까지도 만주사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사료로 쓰일 만큼 아주 훌륭한 보고서의 정석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보고서의 골자는 여진족들의 기세가 심상치 않으니 조선은 늘 경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조 다음 즉위한 광해군은 거의 즉위하자마자 오랑캐의 공격에 대한 방비책에 있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척후병들을 멀리까지 파견하고 봉수대를 잘 관리하며 정보원들을 잘 활용하고 군유를 잘 잡아놔야지 안 그러면 천혜의 요새가 있더라도 오랑캐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다. 조정의 모든 신하들은 태연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여진족에 대한 방어를 각별히 강조했습니다. 또 즉위한 지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광해군은 함경도에 막대한 양의 무기를 보내기도 했으며 대규모 화약을 수입해 총통 제작에 대한 특별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누르하치는 구부전투 이후 아직까지 복속하지 않은 해서 여진의 잔당 부족들과 야인 여진까지도 완전하게 차근차근 정복해갔으며 본인의 위치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들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정적이었던 동생과 아들을 제거하며 여진 사회에서 독보적인 1인자로 거듭났고 부족장들에 의해 누르하치는 여진족 사회에서의 왕, 즉 칸으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1616년 광해군 제위 8년째가 되던 해에 누르하치는 아예 나라를 건국합니다. 이 나라 이름이 금이었고 여진어 발음으로는 아이신이었죠. 고려시대 때도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운 적이 있어서 그때 금나라와 구분하기 위해 후대의 사람들은 누르하치의 금나라를 후금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라 혹은 국가를 여진어로 구룬이라고 해서 이 누르하치가 세운 국가명을 그들 발음대로 읽으면 아이신 구룬입니다. 결국 중국이 그토록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여진 통합이 이루어졌고 하나의 국가가 나온 거죠. 이제 누르하치가 명나라를 공격하는 일은 자명했습니다. 누르하치는 7대 한이라고 알려진 명나라를 공격해야 하는 이유 7가지를 발표하고 1618년 지금의 중국 요녕성 무순을 손바닥 뒤집듯 손쉽게 점령합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명나라는 아무리 임진왜란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누르하치가 무순을 점령한 건 임진왜란이 끝나고도 20년이나 지난 시점인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누르하치에 대한 모든 무역을 중단시키고 토벌을 위한 군대를 모집합니다.
총사령관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원군을 이끌었던 요동경략 양호. 양호는 47만이나 된다고 떠벌렸지만 실제로는 10만 정도였고요. 이 조선에도 원군을 파병하라는 서신을 보내죠. 여기서 광해군이 멘붕에 빠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광해군도 여진족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북방의 경계태세를 강화해 놓았단 말입니다. 방어할 생각하고 있다가 생각지도 않게 나가서 싸우게 생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광해군이 명나라가 아닌 여진족을 도와줬어야 했다고 말하는데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누르하치가 조선 넘볼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이 누르하치가 후금을 선포하는 시점에서 언젠간 무조건 여진족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라를 건국한 북방 유목민족들의 국가가 중국이랑 제대로 한판 붙기 전에 한국 침공은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고려시대 때 숱하게 봐왔잖아요. 그런데 뭘 믿고 누르하치를 도와준답니까? 그렇다고 명나라 편에 붙자니 명나라가 질 것 같아요. 최선은 병력을 안 보내주고 중립을 지키는 건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 그리고 광해군이 누굽니까? 세자 시절에 한국 곳곳을 돌면서 전쟁의 참상을 온몸으로 보고 겪은 사람 아닙니까? 광해군은 전쟁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광해군은 처음에는 시간을 끕니다. 요동경략 양호가 광해군이 파병하기를 싫어한다는 걸 눈치를 채자 조선은 비겁한 나라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당시 조정의 신하들은 붕당을 막론하고 전부 명나라한테 병력을 보내주자는 의견이었죠. 별 수 없이 광해군은 1619년 2월 21일 강홍립 장군을 도원수로, 김경서 장군을 부원수로 삼고 1만 3천 명이 압록강을 건넙니다. 가보니까 아주 개판인 겁니다. 병사들 군기도 빠져있고 무기 상태도 엉망이고 양호는 병력을 4개로 나누는데 조선군이 편제된 부대는 동로군으로 유정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로군의 병력이 얼마 안 되자 중국어를 엄청 잘했다고 하는 강홍립이 유정에게 증원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정은 지휘관인 양호와 사이가 안 좋다며 증원 요청을 해봤자 안 보내준다면서 요청도 안 합니다. 양호가 쪼갠 4개의 부대는 각자 루트를 따라 사르후라는, 우리말로는 심하라는 곳에서 집결 후 누르하치의 본진인 허투알라로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누르하치가 마냥 기다리기만 하겠습니까? 이 누르하치는 기병대를 끌고 나가 기습을 했고 4개의 부대 중 남로군을 제외한 모든 부대가 다 전멸했습니다. 물론 조선군이 있던 동로군도 깡그리 격파됐죠. 유정은 화약으로 자폭해버리고요. 그나마 조선군이 대포로 잘 싸웠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전투였죠. 강홍립은 이 살아남은 조선 병력을 이끌고 산자락에 진을 치지만 누르하치 부대에 포위되어 있었고 결국은 투항합니다. 이 전투가 그 유명하디 유명한 사르후 전투 혹은 심하 전투입니다. 이 외교를 흔히들 광해군의 중립외교라고 알고 계시죠? 강홍립이 출병하기 전에 이 광해군이 강홍립에게 상황 봐서 잘 판단하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은 강홍립이 안 싸우고 투항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일화의 출처가 확실하지 않아서 마냥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현장에 나가 있던 강홍립에게 광해군이 편지를 보내기는 합니다. 내용은 명나라 장수들의 지휘를 꼭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지지 않을 방도만 찾으라는 편지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싸우는 척만 해라 라고 해석하기에는 비약이 심하죠. 그리고 조선군은 명나라 군대보다 더 열심히 싸웠고 정말 많은 수의 조선군이 여기서 전사합니다. 이걸 두고 싸우는 척이라고 할 수도 없죠. 또 강홍립이 투항할 때 원래 조선은 여진족과 싸울 마음이 없었다고 했는데 항복하는 자리에서 그냥 형식상 하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도 좀 그렇죠. 그래서 이 중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 많은 학자분들도 이제 더 이상 중립외교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하시고요. 여하튼 사르후에서 명나라가 제대로 누르하치에게 깨지면서 후금, 명나라, 조선 3국의 정세가 한치 앞을 모르게 됩니다. 광해군은 계속 외교 스릴러를 찍고 있고 이제 명나라의 산소 호흡기만 떼면 되는 상황에서 누르하치의 팽창에 제동을 건 명나라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7편에서 이어집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